미생물 사냥꾼 폴드 클레이프 지음 13분의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리아 메츠니코프 멋진 포식세포들에 대해서 미생물 사냥은 언제나 참으로 이상하게 전개되었다.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은 문지기가 미생물을 처음 관찰했다. 화학자가 미생물을 유명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미생물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시골 의사가 미생물 사냥을 과학에 가까운 그 무엇으로 만들었다. 미생물이 내는 치명적인 독소로부터 아이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프랑스인과 독일인이 기니피그와 토끼의 시체를 산처럼 쌓아야 했다. 미생물 사냥은 이처럼 놀라운 어리석음과 섬세한 직관력 그리고 비상식적인 역설의 역사다. 미생물 사냥의 역사가 이러했다면 미생물 면역을 연구하는 과학 아직 유학에 있지만 이 역사도 마찬가지였다.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메츠니코프였는데 그는 항상 들떠 있었고 침착하고 과학적인 탐구자는 아니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나오는 약간 신경질적인 인물에 더 가까웠다. 메츠니코프는 1846년 러시아 남부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 20살이 될 무렵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열정적인 능력, 타고난 재능이 있다. 나는 뛰어난 연구자가 되고 싶다. 그는 카르코프의 대학에 갔다. 교수로부터 빌린 희미한 현미경을 들여다본 이 야망에 찬 젊은이는 과학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긴 과학 논문을 썼다. 그는 몇 달 동안이나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서하기 위해서였다. 소설책이 아니라 단백질의 결정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에 몰두했다. 경찰에게 발격되면 시베리아 탄광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선동적인 팸플릿에도 일광적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엄청난 양의 차를 마시면서 젊은 동지들과 그들은 모두 볼셰비키의 선조들이었다. 무신론에 대한 열변을 토했고 그들은 그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리서 낫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학기가 끝나기 며칠 전 그는 몇 달 동안이나 무시하던 수업의 시험 공부를 했다. 보통 사람의 두뇌가 아니라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비상한 기억력으로 공부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1등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금메달을 받았다고 편지를 쓸 수 있었다. 메츠니코프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앞서가려고 했다. 아직 10대였을 때 과학 잡지에 논문을 투고했다. 그는 현미경으로 벌레들을 관찰하는 것을 배운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미친 듯이 논문을 썼다. 다음날 자기가 쓴 논문을 다시 보니 전날에 그렇게 확신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과학 잡지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썼다. 제가 어제 보낸 논문을 출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적인 논문을 편집자들이 거절했을 때는 경로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자기 방으로 가서 슬프게 속삭이며 죽을 준비를 했다. 내가 한 마리의 달팽이였다면 껍질 속으로 숨었을 텐데. 참 개팍하군요. 그의 강렬한 재능을 교수들이 과소평가했기에 흐느껴 울었지만 또한 활력이 넘치기도 했다. 그는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을 잊었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에 격렬한 두통도 잊어버렸다. 그러나 교수들과 계속 말싸움을 하느라고 안정적인 과학 연구를 할 기회를 놓쳤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믿었다. 저는 원형질 프로토플라즘 연구에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제대로 된 과학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하여 독일의 비르츠부르크 대학으로 서둘러 떠났지만은 도착해보니 학교가 문을 열기 6주 전이었다. 그는 거기에서 러시아 학생들을 찾아보았지만 그들은 그를 냉정히 대했다. 그는 유대인이었다. 인생의 실정이 난 그는 죽음을 생각하며 몇 권의 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다. 오리진 오브 스페시스였다. 그는 그 책을 읽었고 단숨에 유기체 진화론을 삼켜버렸다. 그때부터 진화는 그가 자신만의 새로운 과학적인 신조를 찾을 때까지 그의 종교가 되었다. 그는 자살하던 계획을 잊었다. 그리고 이상한 진화론적인 연구를 계획했다. 밤에도 환상을 보면서 깨어 있었다.
먼 옛날 무한히 작은 조상로부터 태어난 바퀴벌레에서 코끼리에 이르는 모든 동물들이 나오는 엄청난 파노라마를 보았다. 그 일로 메치니코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불화와 충고의 길을 떠나 이 실험실로 저 실험실로 러시아에서 독일을 거쳐서 이탈리아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헬리콜랜드 섬으로 갔다. 그는 벌리의 진화를 연구했다. 뛰어난 동물학자 러이카르트가 자신의 연구를 훔쳤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도마뱀의 내부 구조가 혹시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려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는 몹시 서툰 손재주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도마뱀을 파헤쳤다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자 도마뱀 실체를 실험실에 내팽개쳤다. 자연을 상대로 진화할 줄 알기 때문에 위대한 코브나 레벤후크와는 달리 메치니코프는 진화에 대한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이거다라고 외친 다음에 자신의 신념으로 자연의 목을 조이려고 엄청난 양의 엉성한 실험을 해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끔씩 그가 옳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아주 의미심장하게 옳았다. 1870년대 후반까지 그는 미생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가장 강한 자가 생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의 열정은 인류가 어떻게 세균의 공격에 저항했는가에 대한 환상적인 이론을 낳게 했다. 메치니코프의 인생 중에서 1035년은 지중해의 시실리 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악명 높은 한 사건을 향해가는 소란스럽고 재난에 가까울 만큼 위험한 여정이었다. 23세의 그녀는 루드밀라 페오도로비치와 결혼을 했는데 폐병 환자였던 그녀는 환자용 의자에 실려서 결혼식장에 갔다. 그 후에 4년 동안 그들은 치료법을 찾아서 처량하게 유럽을 헤맸다. 메치니코프는 아내를 간호하는 중간에 짬을 내어서 초록색 진딧물과 해면과 벌레들과 전갈의 발생 과정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서 보수가 좋은 교수 자리를 얻으려 했다. 생존자들은 가장 강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영리한 자들이다. 그는 자신의 과학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루드밀라는 결국 사망했다. 그녀는 병의 말기에 모르핀을 맞으며 위로를 받았다. 이제 메치니코프가 같은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는 아래의 무덤에서 스페인을 거쳐서 제네바까지 방황하면서 점점 많은 모핀을 복용했다. 그는 동안엔 그의 눈이 심하게 나빠졌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자연주의자가 무엇이고 연구가 다 무엇인가? 왜 사는 거지? 그는 소리치며 치수량의 모르핀을 먹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먹었기 때문에 토하고 말았다. 왜 사는 거냐고? 다시 소리치며 뜨거운 목욕을 한 다음에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갔다. 폐렴에 걸려서 죽으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 자료를 찍으신 현명하고 재치 있는 신은 그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는 호롱불 주위로 구름같이 몰려든 곤충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멈춰섰다. 이 곤충들은 겨우 몇 시간을 살 뿐이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이론을 어떻게 이 곤충들에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 실험에 뛰어들었다. 메치니코프의 슬픔은 대단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는 오데사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고 거기에서 가장 강한 자들의 생존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는 학문적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고 품위 있게 발전해갔다. 루드밀러가 죽은 지 2년이 안 되어서 재산가의 딸인 15살의 청명한 소녀 올가를 만났다. 그의 외모는 예수님과 다르지 않으여 그는 창백하고 매우 슬퍼 보여요. 올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들은 결혼했다. 그 다음부터는 메치니코프의 아내에게 큰 불행이 없었다. 그가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많이 줄었다. 미숙했던 그의 손은 조숙했던 두뇌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그는 실험하는 법을 배웠다. 과학에 대한 신념을 자기 인생의 모든 면에 그보다 더 진지하게 적용하려고 애쓴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올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과학과 예술, 심지어는 결혼과 관련된 과학과 예술까지 가르쳤다. 그녀는 과학이 그에게 심어준 뿌리 깊은 확신을 존경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말했다. 메치니코프가 모든 일에 적용했던 과학적인 방법은 미묘한 정신적인 순간에는 중대한 실수가 될 수도 있었답니다. 파스텔과 코브가 생물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던 1883년에 메치니코프는 갑자기 자연주의자에서 미생물 사냥꾼으로 돌변했다. 그는 오데사 대학 당국자들과 말싸움을 한 뒤에
올가와 그녀의 어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실리 섬을 떠났다. 거기서 그는 푸른 칼라브리안 해변이 보이는 별장 거실에다가 아마추어 실험실을 차렸다. 그는 미생물이 이제 과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고 새로운 미생물들을 찾아 위대한 발견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미생물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졌지만은 미생물 사냥꾼은 아무것도 몰랐다. 사실 세균을 본 이론조차도 없었다. 그 시를 실험실에서 올가에게 생물학적인 가설을 설명해주고 불가사리와 해면을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코거나 파스텔의 스릴 넘치는 연구와는 거리가 먼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면과 불가사리가 먹이를 먹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그 동물들의 체내에 있는 이상한 세포를 발견했다. 그 세포들은 동물 몸의 한 부분이었지만 자유롭게 체내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그리고 세포의 한 부분이 돌출되었다가 그 돌출 부위에 따라서 나머지 부위를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흐르는 대로 움직이는 방랑하는 세포들이었고 원더링 셀스. 아메바 같은 작은 동물과 똑같아 보였다. 메치니코프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생각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서투른 손놀림으로 불가사리 유청 안으로 밝은 붉은색의 카멘 가루를 조금 넣었다. 그 유청들은 창문의 유리처럼 투명했고 메치니코프가 한 일은 매우 천재적이고 독창적이었다. 그는 현미경으로 그 동물의 체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었다. 불가사리 유청 안에서 떠다니거나 기어다니던 그 자유로운 세포들이 그는 카멘 입자를 향해 오더니 그것을 먹어버렸다. 메치니코프는 여전히 자신의 불가사리의 소화작용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화작용과 같은 일반적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상하고도 새로운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난리의 짓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올가는 아이들 데리고 특별한 재주를 부리는 원숭이를 보러 서커스 구경을 갔다. 메치니코프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수염을 썰으며 불가사리가 든 통을 별 생각 없이 응시했다. 그때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스쳤던 환상적인 생각이 메치니코프의 생애를 전체를 바꿔 놓았다. 그것은 마치 다마스커스를 가던 사도 보울을 넘어서 떨어뜨리고 눈을 멀게 한 빛과도 같았다. 불가사리 유청의 몸 안에 있는 이 방랑하는 세포들이 먹이를 먹고 있군. 카멘 입자들을 결과스럽게 먹고 있어. 그렇다면 이것들은 틀림없이 미생물도 먹을 거야. 그래, 이 방랑세포들은 불가사리를 미생물로부터 보호해. 우리 인간의 방랑하는 세포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들도 틀림없이 우리 몸을 침입한 세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거야. 그 백혈구들이 병에 대한 면역을 만드는 거야. 그 세균들이 해로운 균에 의해 인류가 멸종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야. 단 한 조각의 증거도 없이 실험도 전혀 하지 않고 메치니코프는 불가사리의 소화작용에서 인간의 질병을 비약했다. 나는 갑자기 병리학자가 되었다. 그는 일기에 썼다. 그것은 코넷 연주자가 갑자기 자신을 천체 물리학자로 선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나는 굉장히 흥분했다. 그래서 방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다가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바닷가까지 갔다. 빈틈없는 미생물 사냥꾼이었던 코우였다면 그의 현미경을 닦으면서 메치니코프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열정적인 러시아인에게는 세균을 모른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옳다면 불가사리 유청의 몸속에 집어넣은 가시 주위로 방랑세포들이 곧 모여들 것이라고. 그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나뭇가시에 찔렸을 때 그 가시를 빼지 않고 그냥 놔두면 주위에 곧 농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그 농은 대부분 백혈구로 되어 있다. 그는 급히 별장 뒤뜰로 가서 올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 썼던 작은 관목의 장미가시를 조금 뜯어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엉터리 실험실로 서둘러 돌아와 물같이 투명한 불가사리 유청의 몸에다 그 가시를 꽂았다. 다음날 동틀 무렵 그는 기대에 차 잠에서 깼다. 그리고 자신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가사리 안에 있는 장미가시 주위에는 느리게 기어다니는 방랑하는 세포가 떼를 지어 모여 있었다. 이제 질병에 대한 면역을 모두 설명했다는 고정관념을 그의 머리에 새기는데 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그날로 마침 메시나와 함께 와 있던 유럽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위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했다. 이것이 동물들이 미생물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불가사리의 방랑세포가 어떻게 장미가시를 먹으려고 했는가를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멋지게 보여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가장 저명한 마치 교황과도 같은 비르효 교수, 그는 코브에게 콧방귀를 껐었다. 조차 그를 믿었다. 메치니코프는 이제 미생물 사냥꾼이 되었다. 그렇군요. 들떠서 제갈거리는 올가와 아이들을 데리고 메치니코프는 서둘러 비엔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세균의 면역이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세균을 잡아먹는 방랑하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곧장 친구인 클라우스 교수의 연구실로 갔다. 동물학자였던 클라우스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당연히 놀랐다. 내 잡지에 당신이 이론을 발표할 수 있다면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클라우스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미생물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 세포들에게 맞는 과학적인 이름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로 된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메치니코프가 물었다. 클라우스와 그의 박식한 친구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사진을 뒤적이다 마침내 말했다. 포식세포, 파고사이트, 포식세포, 개걸스럽게 먹는 세포라는 뜻입니다. 포식세포라고 불러야 합니다. 메치니코프는 감사하면서 돛된 머리에 포식세포라는 단어를 새겨 넣은 배를 타고 미생물 사냥꾼으로서 흥민진진한 항해를 시작했다. 그의 그 단어는 종교와 같았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으며 표였고 인생의 의미였다. 그리고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단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면역을 갖는가를 알아내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부터 그는 포식세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포식세포의 명성을 지켜냈고 포식세포에 대한 진짜 연구를 했으며 포식세포에 반대하는 적들을 만들었고 그 때문에 생긴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안 좋은 감정은 1914년 전쟁의 시작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는 빈을 떠나서 오데사로 가 유기체의 치유력에 대한 훌륭한 연설을 해 그 도시의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강연은 뛰어났고 진심이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그때까지 포식세포가 해로운 미생물을 잡아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학식이 있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난투극을 보기 위해 멈춰설 것이다. 그러므로 메치니코프의 생각, 즉 살인적인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끝없이 이어진 산길로 서둘러 달려오는 우리들의 작은 백혈구 이야기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납득시켰다. 하지만 메치니코프는 진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곧 물벼룩에서 그 증거를 확실하고 멋지게 발견했다. 그는 한동안 연세라는 것을 잊고 연못과 수족관에서 물벼룩을 잡았다. 여기에서도 그는 굉장히 독창적이었다. 이 작은 동물들은 불가사리의 요청과 마찬가지로 몸이 투명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인내심을 갖게 된 그는 이전과는 달리 진짜 연구자처럼 물벼룩이 걸릴 수 있는 병을 찾아보았다. 우리는 미생물 사냥꾼들의 역사에서 그들이 처음에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일이 흔히 일어남을 이미 보았다. 그러나 메치니코프는 이제 다른 행운을 잡았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물벼룩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그 중에 한 마리가 위험한 효모의 바늘처럼 뾰족한 포자를 삼키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았다. 그 바늘은 좁은 식도를 통과한 다음에 물벼룩의 위벽을 뚫고 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신들은 그렇게 제멋대로인 미치니코프를 정말로 사랑했나 보다. 그때 물벼룩의 포식세포가 그 위험한 바늘을 향해 밀려와서 그것을 둘러싸고 녹이고 먹어버렸다. 이런 일들은 자주 관찰됐고 그의 이론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포식세포가 그 치명적인 효모 바늘과 맞서 싸우는 데 실패하면 그 침입자들을 재빨리 수많은 효모로 발화해 물벼룩을 먹어버리고 망가뜨렸다. 죽음을 의미했다. 실패하면 죽는다. 메치니코프는 여기서 작은 규모로 일어나는 오싹하고 격렬한 전투를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특정 생물체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암살자에 대항하는 완전히 신비에 쌓인 방법을 발견해냈다. 그의 관찰은 강철과도 같이 정확했고 여러분은 그것이 대단히 독창적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가 물벼룩같이 하찮은 동물의 면역을 연구하려고 생각했겠는가?
이제 메치니코프는 자신의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했기에 그 전투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코였다면 몇 년 동안 거기에 매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히 학문적인 논문을 썼다. 물벼룩의 면역은 그것의 포식세포 때문이며 자연면역의 한 예이다. 효모의 포자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포식세포가 그것을 잡아먹지 않는다면 그 효모는 자라기 시작해서 포식세포를 되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녹여 죽어버리는 독소를 분비한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당하는 것과 이기는 것과 치는 것과의 싸움에서 원리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후에 메치니코프는 똑같은 전투가 개구리와 토끼에서도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1886년 러시아 사람들은 파스테르가 미친 늑대에게서 물린 러시아 농부들을 구한 것을 보고 감격했다. 오데사의 착한 사람들과 잼스트 보의 농부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파스테르를 위해서 만세를 불렀으며 오데사의 당장 실험실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했다. 메치니코프가 이 새로운 연구소의 소장으로 내정되었다. 이 사람 그들은 잠시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었다.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오데사의 의사들에게 혈액 속의 포식세포가 미생물을 잡아먹는다고 유식하게 강연을 하지 않았던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연구소에 메치니코프가 그 작은 포식세포들을 훈련시켜서 모든 미생물을 다 잡아먹게 만들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메치니코프는 그 자리를 수락했지만은 관리들에게 현명하게 말했다. 저는 이론가일 뿐입니다. 저희는 연구는 너무 벅찹니다. 실제적인 일을 하고 백신을 만들도록 다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으면 합니다. 당시 오데사에는 미생물 사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메치니코프의 연구가 포식세포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 대식세포, 포식세포, 이렇게 대단한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